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어머니가 40여 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자녀를 살해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고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스폰서를 미끼로 접근해 성관계 후 협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건 물론 성매매까지 시켰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성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부모 대신 손자를 길러온 조부모의 입양을 허가할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조부모는 생후 7개월부터 길러온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입양 신청을 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제가 늦었어요.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알아서 좀 끝나고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별걸 다 준비해야 돼요. 예. 아이고. 가짜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한 60대 남성이요. 지난 6월 심야에 택시기사 폭행했다가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왜 때렸나 했더니 이 택시기사가 조국 전 장관처럼 깨끗한 분이 어딨다고 욕을 해요 하자 쾅 하고 터졌다는 겁니다. 자, 요즘 같은 때는 말이죠. 일단 정치 얘기를 하시더라도 나와 많이 좀 다른 것 같다 하시면 거기서 스톱하시고 화제를 좀 바꾸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겨울에는 역시 사건 반장. 보다 보면 열받아서 추운 줄을 모르거든 하신 노하라 신노스케님. 일본 분이신가요? 자, 사건 반장은 역시 땀 빼면서 봐야죠 하신 이성분님. 매일 아침 손주 픽업하면서 봅니다 하신 뉴저지의 캐서린 박님. 안순덕님, 성민희님. GMH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통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소개해 올리죠. 박신영 아나운서 벌금형입니다. 지난 5월 상암동 사거리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졌던 박신영 아나운서 선고 공판 조금 전 끝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난 9일에 검찰에서 결심 공판 과정에서 금고 1년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은 있지만 박신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같은 과실도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금고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유족들과의 합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그리고 아예 이제 형 자체가 다르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술집에 남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손, 자,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깨에 손 올리고, 자, 허벅지에다 손을 뚝뚝 막 두드리고 있죠. 자, 지금 허벅지에. 자, 이게 이 대형은행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지난 9월 은행 임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우리 JTBC에 이 CCTV 영상을 제공한 겁니다. 자, 이어서 피해 직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쯤 연락은 왔어요. 저녁도 먹자. 그것도 한 3-4번 거절을 하다가 사건이 일어나기 당일날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좀 불쾌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에이 하면서 입머리를 때리시더라고요. 코를 만지고 손을 가지
가지고 가서 본인 팔짱을 끼게 시키고. 박 변호사님, 네. 저 어제 뉴스룸에서 저 영상 보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도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이게 제정신입니까? 네. 예? 본인은 뭐 성적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성적 의도가 있고요. 당연히 또 피해자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저게 어떻게 성적 의도가 아니, 없을 저게 수가 뭘 있습니까? 친밀감이에요, 저게. 일단은 뭐 형사 처벌 내지 뭐 회사에서도 뭐 조치가 취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피해자인데 이 여성이 지금 일자리를 좀 잃을 상황이 아이고. 생겼는데요. 원래 이제 은행에 이제 계약직으로 갔는데 예. 올해 말까지만 일하고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러니까 계약직은 뭐 이렇게 그냥 통보 연장 안 되는 게 더 많다는데 사실 이 여성 말고 이전의 계약직들이 이렇게 1년 이상 안 하고 그냥 해지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아마 이게 원인이 된 게 아닌가. 또 1년짜리 업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도 갑질 부분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참 요즘 세상에 진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죠. 교수님. 아니 진짜 앞서 그 영상 보셨잖아요. 저게 어딜 봐서 저게 친밀감의 표시입니까? 예? 글쎄요, 그냥 하는 이유죠. 그 본인은 뭐라 그랬냐면 뭐 성적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친밀감을 표한 것일 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단순히 친밀감을 표시를 했는데 뭐 반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계약 종료에다가 뭐 공고 사직 통보까지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런 상황에서 저런 피해를 당한 여성이 저렇게 계약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라고 제가 보고요. 그 남성 같은 경우는 뭐 20일 날 그 은행으로부터 정직 한 달 징계를 받았고 다음 바로 날에 회사를 갖다 그만뒀다라고 하니까 아마 저 남성의 그 생각은 겉에는 반성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냥 넘어갔으면 서로 별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백 변호사님. 네. 전 말이죠. 저거 임원이래잖아요. 임원 은행 들어가서 평행원에서 임원되기까지 수십 년이었을 텐데. 자, 지금 저러는 거 보면 그동안 정말 숱한 뭐 계약직 여성 회원들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합리적 의심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저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다는 것은 그 전에도 저런 일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회사 차원에서도 뭐 이전의 모든 피해자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제 피해 사례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아마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긴 힘들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고요. 뭐 본인 스스로 이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지만 아직 형사처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카톡에 알았죠? 귀요미? 아이 참. 자, 세 번째 뉴스 가보죠. 퇴근길 역주행 버스입니다. 자, 무슨 일인지 역시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비상등을 켠 버스가 이렇게 확 다가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이렇게 틀어가지고 차선을 이동해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야, 이 당당하게 그냥 휙 가버린 이 버스 놀라지 마십시오. 역주행 차량이었습니다. 역주행 자,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승객들까지 태우고 있는데 역주행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여기 참 뭡니까, 알 겁니다. 도대체? 여기 건대 쪽이거든요. 저기 건대. 예, 저기 이제 이 고가의 지하철역들이 있어가지고 밑에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는 건 일반인 헷갈릴 수 있는 거지만 버스는 매일 저 차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없죠. 근데 사실은 저거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만약에 지금 운전자가 만약 조금 속도를 많이 냈다면 여기서 가속했다면 그렇죠. 빵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겁니다. 야, 근데 재치 있게 이제 뭡니까? 피해 나가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나갔는데 아마 버스 기사가 저는 착각이 아니고요. 뭔가 좀 빨리 가려고 좀 무리하게 운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 사고 났었으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다치면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신호만 잘 지키고 뭐 중앙신범 이런 거 없으면 이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처벌 안 되는데 저거는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교수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자주 가는 곳입니다. 저희 집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니까 바로 옆쪽에 꽉 막혔네요. 근데 저 버스뿐만 아니라 뒤에 택시도 한 대 따라왔어요. 퇴근길. 예. 그런데 지금 이 역주행 같은 경우는 12대 중과실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 있거나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저기 CCTV에 다 찍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 번호하고 그 당시 시간, 장소 이걸 갖다가 버스 회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기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 예. 묻는다든지 또는 뭐 구청 교통과에 민원을 넣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양준일 탈세 의혹입니다. 자, 지난 17일 가수 양준일 씨가 고가의 팬미팅, 부실한 포토북 판매 등등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탈세 의혹까지 제기돼서 놀라지 마십시오. 팬들이 직접 고발을 했다고요. 네. 가수 양준일 씨 다음 달에 팬미팅 앞두고 있는데요.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너무 팬미팅 티켓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보통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하는데 VIP석은 16만 원, 일반석은 13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포토북이 문제가 됐는데요. 아예 팬들이 국민권익위에다가 온라인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일단 포토북 가격이 8만 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점과 계좌이체로만 판매한 점, 환불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팬카페 운영자는 공동구매 형식이었고 환불도 해달라는 건 다 해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이어가 보죠. 구급차 들이받은 화물차입니다. 역시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자, 이곳은 경주의 한 도로입니다. 구급차가 1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2차선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끼어들더니 중앙 분리대 화물차 사이에 구급차가 저렇게 샌드위치처럼 끼고 맙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여기 실선 도로입니다. 자,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 안 되죠. 이 트럭 그런데 깜빡이도 켜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백 기자 어쩌다 사고가 난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1차선을 지금 구급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오른쪽 2차선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실선인데도 넘어옵니다. 결국에 저 차가 중앙분리대와 화물차 사이에 끼는 상황이었고요. 문제는 당시에 저 차 안에 코로나19에 확진된 2019년생 유아와 어머니를 지금 이송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저 상황이라면 저 구급차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별로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통사고에 100대 빵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어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차량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급차 오면 더 양보하고 구급차 주변으로 차를 피해가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홍해 갈라지듯이 딱 비켜주잖아요. 맞습니다. 저런 경우에 만약에 뭐 구급차에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구급차 운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과실 비율 같은 거 좀 예. 달리 판단해야 되지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한 어머니가 40여 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자녀를 살해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고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모녀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자, 백 기자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이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장애를 가진 딸을 무려 46년간 아끼면서 길러왔던 어머니 얘기입니다. 딸에게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딸이 취업을 하며 함께 일을 하면서 또 어렵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심해지는 우울증에 순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딸을 살해하고 맙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도 이거 자료를 좀 봤더니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까지 있었던 딸을 1, 2년도 아니고 46년, 이 말이 좀 쉬워서 46년이지 이게 감당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건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온전히 이 어머니의 몫으로 이 사건을 다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삶은 정말 기구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함께 생활을 해왔던 건데 이제 93년도에 이 자녀가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이 자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장애가 있는 자녀였기 때문에 뭐 무단 일탈 같은 돌발 행동들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예. 그럼 결국 누가 다 돌봐야 될까요? 가족이 결국 모든 건 다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역시 그 46년간 저렇게 아이를 계속 저렇게 키워야 하는 과정이 된다면 당연히 몸과 마음이 좀 힘든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2014년 12월까지 사회 적응 돕기 위해서 재활원을 또 자녀와 함께 손잡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2015년 3월엔 또다시 또 취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번처럼 자녀 혼자 취업을 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 어머니까지 같이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는 등 정말 말 그대로 이 딸아이를 키우는데 본인의 인생을 다 바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케어를 한다지만 본인 부모의 인생 전부를 자식에게 저렇게 다 저당 잡혀서 산다는 게 저게 저거는 진짜 좀 상상이 안 되네요. 저거는 뭐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기 때문에 자녀를 46년 동안 저렇게 돌봤지 자식 같으면은 거의 힘들겠죠. 그런데 딸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있을 텐데 통상 저런 사례들 보면은 그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결국 엄마가 혼자 지금까지 감당을 해온 건데 그것이 4년 6개월도 아니고 46년이라 그러면 지금 47세 되시는 분들이 태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멀쩡한 아이들도 버리거나 학대를 해서 뭐 살해하는 이런 부모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그 과정을 본다면 엄청나게 책임감이 많은 그런 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럼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사는 게 희망이 없다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결국 또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네, 지난해부터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됐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바깥 세상하고 소통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 딸하고 어머니하고는 둘만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좀 더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우울증이 더 심해졌고 뭐 급기야는 그 우울증 그게 다른 이후에는 2020년 7월입니다. 지난해 7월 달에는 그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은 뭐 성공으로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체 장애뿐만이 아니라 시각 장애까지 있었어요, 이 딸이. 그러니까 세상에 눈도 안 보이니까 일도 대신 해줘야 되고 정말 처음부터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걸 다 이 엄마가 대신 46년 동안 해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 이거는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다 이 엄마한테. 예?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살해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그런 행위이긴 하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견딜 수 있는 그 임계치를 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도 그냥 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여성이 지금까지 46년 동안 살아온 그 과정을 본다면 본인이 이 자신의 그 자식을 그대로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계치를 넘은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진 그 결과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례에 대해서는 또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부는 자녀에게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형량에 참작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런 거 할 때 심신미약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심신미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하려면 범행할 때 그런 상황을
알았느냐, 판단할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제 양형 기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양형 기준이 동기를 기준으로 우리 법원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살인죄 같은 경우는 동기가 참작할 만하면 4에서 6년 정도를 그 안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기가 참작된다고 아마 봤을 것 같고요. 패널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심신미약보다는 이제 그 징역 4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암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인으로 모든 게 정당화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이 재판부 판결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살인이라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순탄하지 못했고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살인의 이 결과에 대해서는 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실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치매 노모를 2년간 모시면서 한계에 도달했을 때쯤 어머니와 함께 죽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딸을 살해한 어머니한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판결을 보면서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양형 기준 같은 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밝힌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은 주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박탈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예. 다만 이 사건 전체를 이 어머니에게 다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양형 기준은 4년에서 6년 이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모녀를 돕긴 한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리고 그 46년 동안 본인이 그렇게 아끼고 키워왔던, 함께했던 그 딸의 생명을 빼앗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는 말씀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어머니 남은 삶은 어떨까요? 이제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소위 교도소에 이 어머니를 보내는 것이 맞는가? 예. 무죄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경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절반까지. 그렇다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냥 물론 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니 그래도 사람 죽이는 상황에서 그걸 집행유예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정도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과 비슷한 분위기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간병살인이라고 하는 거요. 이제 이것이 여러 그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자녀를 발달 장애 있는 자녀를 살해하거나, 이번같이 치매 앓는 그 아버지 살해하거나, 또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살해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고령 사회에 들어왔고요. 65세 이상이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2026년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4,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간병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적인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 좀 기대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미흡하고요. 이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면 이런 유형의 범죄 또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어떤 그 복지 차원에 있어서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빠른 때니까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사건부터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스폰서를 미끼로 접근해 성관계를 한 후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건 물론 성매매까지 시켰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뜯고 또 뜯었다. 무슨 잇몸 치료약 광고 카피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 백 기자, 어떤 사건이죠? 네, 한 40대 남성이 10대를 뜯은 사건입니다. 지난해 SNS를 통해서 한 10대를 만나는데요. 처음에는 스폰서가 되겠다고 하면서 한 달에 4번을 만나주면 매달 500만 원을 줄게 이렇게 호텔로 유인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만난 다음에 한 달 후에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금도 내야 되고 통장도 개설해야 되니까 돈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180만 원을 뜯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10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남성. 스폰서가 돼주겠다, 네. 후원을 해주겠다 이런 사탕발림을 날리면서 돈을,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문제인데 말이죠. 문제는 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뜯어냈습니다. 그렇죠. 뜯고 또 뜯고입니다. 이 뜯는 방식이 상당히 교묘하기도 하고 약간 계획적이기도 한데 첫 번째 이제 이 갈치라는 방법이 스폰서를 주려고 비를 주려고 하니까 통장 개설하라고 하면서 글쎄 통장 개설 비용으로 아니면 그 돈 넣어야 되니까 180만 원 달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관계 사실 뭐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가족에 알리겠다고 겁을 줘가지고 880만 원을 갈취하기도 하고요. 또 성매매를 하고 네가 대금을 바쳐라 하면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천여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뜯고 갈취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교수님 누굴 뭐 죽이거나 한 그런 사건은 아니지만 저는 진짜 이자는 악랄한 자다. 돈을 줄 것처럼 정말 후원을 해줄 것처럼 접근을 해놓고 오히려 딱 약점을 잡아서 계속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이전에 뭐 전과 같은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류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청소년이니까 사실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쉽게 빠져들어가요. 우선 돈을 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탁 걸려들죠. 두 번째, 성관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 돈을 주려고 내가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세금 같은 게 필요하다. 또 돈을 뜯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너희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또 돈을 뜯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어떤 그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그 악질적인 그런 범죄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그 이미 이전에 이와 유사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그 경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10대 청소년을 협박해서 부모에게 알리겠다 등등 이렇게 협박을 해서 결국 성매매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뭐 한 달에 500만 원 줄 테니 4번 만나달라고 해서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180만 원 통장 개설비나 세금 쪽으로 뜯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태도를 돌변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880만 원을 갈취했던 거는 너 지금 나랑 성관계했다는 사실 너네 부모나 가족들한테 알리면은 너 이제 크게 혼날 거라는 건 뭐 당연히 이 아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협박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시킬 때 받는 그 남성으로부터 받는 돈들은 전부 다 또 이 남성이 갈취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의 사리에 좀 그렇게 박지 못한 미성년자임을 이제 악용을 해서 예. 완전히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정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악랄한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뭐가 됐든 40대 남성이 스폰이 돼 주겠다라는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발을 들인 이 피해자도 10대 여성도 뭐 좀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돈을 주려면 말이야 내가 카드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야. 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먼저 돈을 보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된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10대 여성, 이 아이는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돈을 준 겁니다.
자, 교수님, 결국 말이죠. 이 10대 여성, 이 세상 물정을 사회의 어떤 작동 원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진짜 노예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피해 학생들이 고등학생, 그다음에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면 저는 좀 의문이 가는 게 사실 이 여고생들이 뭐 180만 원, 880만 원을 갖다가 어디서 이걸 돈을 가져와서 이게 줬는가 하는 그것도 좀 의문이 되긴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어떤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요. 이런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이유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뭘까요? 모든 학생들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니까 사실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주 자유스럽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게 되면 휴대폰 학교에다가 반납해놓고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우리가 범죄자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관심을 많이 쓰셔야만 혹시 이렇게 잘못된 유혹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백 기자, 근데 이 남성의 범행 또 있었죠?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과가 있었습니다. SNS에서 이미 다른 여성 2명을 만나서 내가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거나 또 네가 나오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가 됐는데 이거를 지우려고 내가 3,300만 원을 썼다. 이러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 남성 갈취 부분은 공갈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성매매나 이런 걸 시켰던 거를 청소년입니다. 13세 이상 청소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죄질이 상당히 안 좋죠. 죄질이 매우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또 청소년 말고 나머지 피해자들하고는 합의가 됐던 거 감안해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형량이 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드는데 말이죠. 일단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젊은 여성들이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성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먹튀의 시대입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지금 이 택시기사분이 70대신데 정말 많이 화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얼마나 화나셨을지 납득이 되는데 지난 1일 오후 4시쯤에 이제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에서 2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택시를 탑니다. 지금 저 여성 둘이에요. 그리고 2시간 정도를 달려서 일산 백마역에 도착을 합니다. 정말 멀죠. 예. 택시비는 당연히 많이 나왔는데 요금이 75,35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렇게 택시를 타고 수원에서 일산까지 온 여성 어둑어둑할 때 도착했네요. 지금 모습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택시비를 안 내고 황급히 뛰어서 도주를 합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인구 이동이 줄어서 가뜩이나 택시 영업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서 이 70대 택시기사분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자, 백 기자가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들 처음부터 돈 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서 걸어오는 저 2사람입니다. 저렇게 해서 타서 그 먼 거리를 온 다음에 나중에 한 명은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달아났고 다른 한 명은 주섬주섬 카드를 찾다가 교통카드가 있었지 이러면서 택시기사한테 건넸는데 돈이 충전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 또한 계산하는 척 하다가 친구를 뒤따라서 도망쳤습니다. 이 영상이요. 유튜브에 있는 수원택시라는 채널에 올라왔는데 이 택시기사분이 72살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공개를 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72살
어떻게 보면 어르신 기사분이 그렇죠.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저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거예요. 네, 자녀분이 아마 도와주셨겠지만 이제 이야. 구독자가 7명인 걸로 봐서 이것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유튜브 수원 택시라는 곳에 가 보시면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이 블러를 쳤지만 블러를 치지 않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만약에 말이죠. 지금 7만 원 요금이 나왔으면 이 기사님은 아유 오늘 장거리 손님 받아서 너무 기분 좋다 하고 출발을 하셨을 거예요. 수원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장거리를 가면 요즘 같이 또 이렇게 잘 그 손님들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또 여기 약간 변수가 있어요. 이분이 70대가 아니라 20대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차를 혹시 타고 20대 기사였으면 뛰쳐나와서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뛰쳐나와서 잡든지 아니면 차를 몰고 차 뒤따라가서 잡든지 잡을 수 있는데 아마 차를 타고 오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그렇게 공모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여성 2명의 인상착의를 잘 봐달라고 공개를 하면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청바지 그리고 검은색 바지 굉장히 평범한 차림인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육성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에 익숙한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거기에는 그 전국 택시 그리고 주의 요망이라고는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에도 신고를 하셨대요. 네.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사기죄나 뭐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경찰에게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CCTV도 있고 이러는데 경찰이 좀 신고를 좀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요? 아마 CCTV에서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취소서를 뭐 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새로 또 이렇게 뭐 얘기가 좀 더 되니까 막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뭐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피해 금액이 뭐 7만 원 이상이긴 하지만 뭐 적다면 적고 많다 많은데 교통카드라든지 뭐 지문이라든지 이거 좀 찾을기가 전 어렵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CCTV도 워낙 많기도 하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재수사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백 변호사님, 저는 네.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범인들을 잡을 때는 과학 수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얼굴을 공개해버리면 그냥 제 발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불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때문에 지금 앵커분들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게 만약에 살인 사건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못 찾았을까요? CCTV 정말 동서 따라 다 소위 털었으면 못 찾았을까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찾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찾다가 그냥 말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언론 통해서 놀라야 되니까 이 소위 말하는 수원 원룸촌 저 부근에 출발하는 쪽 그쪽에 이제 또 CCTV를 더 추가로 좀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또 그 생각이 좀 들잖아요. 지금 블랙박스에 얼굴 찍혔죠. 예. 얼굴 찍히면 무조건 찾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신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만약에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지문 이렇게 딱 입력하면 툭 해서 막 드라마 같은데 사람 얼굴 바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현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경찰이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들 이제 계속 반복되면은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이거 성공하면 또 해요. 그리고 피해자는 계속 생길 거고. 예. 그러니까 이 한 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잡힌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수많은 잠재적인 그런 가해자들 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소 뭐 피해 금액이 작을지 몰라도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좀 검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니까 저 진행자 수준 좀 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 말이죠. 아니 이런 피해를 계속 당하시는 저희가 이 기사분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분들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를 해봤자 경찰에서 이걸 수사를 안 한다는 걸 아시니까 이 관련 기사 댓글도 달려 있어요. 저도 당했는데 그냥 액땜했다 치고 지금 그냥 참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도 택시 무임승차 사건이 또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경찰 기자들 수습 돌다 보면 이런 사건들이 제일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먹튀 사건이고 절반 이상이 돈 안 내고 택시 타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 상암동에서도 일어난 일이었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승객 5명을 태웠다가 택시비를 못 받았다는 사연입니다. 3명이 광흥창역에서 내리고 나머지 2명은 후암시장으로 가달라고 하더니 골목으로 들어가달라고 굳이 그러더니 갑자기 차문 열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되고 싶다면서 돈을 안 내고 도주한 고등학생들. 당시 대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이긴다. 하이킹 안 살고 싶어 갑자기. 안 살고 싶어 갑자기. 너는 그리고 택시 없다고 할 아, 예. 자, 카드 대주세요. 얼마? 9,300원. 야, 기다려.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카드를 다시 미치겠구만. 기분이 좀 그랬다. 자, 교수님, 학생들이 첫 손님이었대요. 자, 모든 장사가 다 그렇지만 첫 손님, 개시 손님이 저렇게 돼버리면 그날 하루 영업이 다 망가집니다. 마수거리라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재수에 오미 붙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기 이제 아까 그 학생이 뭐 경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 가고 싶다. 저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경찰서 갈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사실 저 어떻게 보면은 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의도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데 저 꼬리가 길면은 밟히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런 행동들이 쌓이면은 본인이 경찰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몇 달 전에 한 택시 기사의 가족이 너무 기분이 상한다며 비슷한 일을 당한 무임승차 승객을 또 승객의 얼굴을 온라인에 공개해 버렸던 적도 있었죠. 잠깐 영상 함께 보시죠. 핸드폰 있어야지 제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현금을 빼오는 거라서 좀 전화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 사람이 안 도망가요. 나이 이렇게 놓고. 저도 기사님 마음 이해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진짜 바로 앞인데. 이래줘야 돼요, 진짜. 돈 이거 갖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빠르게 갔다 올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아까 저도 드린 말씀이었지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셨겠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현행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사건만 자주 얘기했지만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정 강력범죄, 뭐 예컨대 살인죄라든지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증거가 거의 확실하고 공익적 이유가 있을 때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어쩌면 범죄인에 대한 얼굴 공개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아니고는 사실 공개를 못 하게 되고요. 공개를 하게 되면 지금 저 공개 개인이 공개이기 때문에 저 범죄인이지만 피해자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자신의 뭐 명예가 훼손됐다든지 초상권이 침해됐다 해가지고 뭐 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좀 현행법상은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충분히 저는 진행자 말씀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뭐 반인륜적 범죄라든지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얼굴 공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됐지만 사기죄 뭐 좀 단순한 범죄일 수 있거든요. 또 저게 만약 일반화된다 그러면 누구나도 제 얼굴을 다 공개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과연 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는 건지 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고 일단은 외국하고는 법제는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제가 아는 미국의 모 주 법원 다 공개하거든요. 예. 우리 진행자 말대로. 근데 그게 이제 또 맞다는 얘기도 있고 안 맞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히려 공개를 해버리면 공개한 사람이 오히려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택시 기사님들이 또 더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닌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키키님은 명예는 무슨 놈의 명예냐 이렇게 또 격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박지원 변호사 설명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해당하더라도 이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에게 부합할 때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죠. 요금 먹튀했으니까.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또 다른 데서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사기관에서 공개하는 거는 아까 특정 강력범죄만 공개하는 거고 이렇게 피해를 당한 일반인이 공개할 때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길러 사실상 그들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손자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조금 전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의 엄마는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고 곧바로 아이 아빠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생후 7개월 된 손자를 맡게 됐는데요. 심지어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마, 아빠로 불렀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조부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손자가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님 손에 길러진 걸 알고 충격을 받진 않을까, 또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다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난 2018년 손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심은 가족의 질서와 친족 관계에 혼란을 일으킨다며 입양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이를 위해 입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질서를 위해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이 대법원 판단에 앞서서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마구마구 좀 올려주십시오.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죠.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일단 이 아이 엄마는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리고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그래서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겨서 사실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어머니 아버지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 말을 배울 때도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하. 이제는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손자가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한테 길러진 걸 알고 충격을 받지 않을까? 또 부모 없이 학창 생활을 보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에 신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예,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보여주시죠. 보여주십시오. 자, 아이 복리 대 가족 질서입니다. 자, 원심은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입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던데 네. 이미 손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친부모인 줄 알고 아빠, 엄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제 보입니다. 이 가족법, 우리 민법 중에 가족법인데 가족법에서 특히 자녀라든지 입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혼 시 미혼 시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 복리가 중요하냐, 그 아이의 복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가족관계 질서가 중요하냐. 가족법 자체는 상당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게 항상 대립되는데요.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본 것 같아요. 복리도 복리지만 가족 질서에서 이 아이가 손자인데 엄마한테 누나라 해야 돼요, 결국은. 아하. 예컨대. 예. 예컨대 그대로 뭐 재판부가 그대로 적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친부모가 된다면 결국 아이로서는 자신이 낳은 어머니를 누나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건 뭐 엄마가 누나가 엉망이 되잖아요. 가족 내부 질서하고 친족 관계에서는 중대한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는 몰라도 이런 경우는 입양 자체가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손자 입양을 불허한다라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이 행복이 우선이지라는 분도 계시고, 야 이거 허용해 주면 족보 꼬인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이 손자의 친부모,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이 뭐인지 딸인지 친부모들은 조부모랑 연락하거나 만나지도 않고 있고 심지어는 그럼 입양하세요 이러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이건 법적으로 보면 고민이 많은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법으로만 따진다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애를 키우는데 아이가 어떤 게 더 아이한테 좋은지, 예. 그거하고 가족관계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소위 말해서 자기 엄마를
누나라고 부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연락을 안 하니까 예. 아예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그 말들이 많아서 결국 이 내용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 애가 지금 현재는 엄마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서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거 알게 되거든요. 근데 알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엄마 아버지로 해서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인 줄 알든 모르든 간에 어른이 되면 실상을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겠죠. 너희 엄마 아버지가 너를 갖다가 버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갖다가 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고 나중 되면요. 이 아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았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입양하는 게 정말 법적으로 불가한 겁니까?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양에서 금지하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굴까요? 연장자는 입양 못해요. 어린 사람이 건방지게 제가 오윤성 교수님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투샷 좀 잡아. 요거는 법이 돼 있어요. 딱 유일하게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오윤성 교수님을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가 아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민법엔 딱 그거를 입양 금지 사유로 두고 그것만 있어요. 금지해놓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입양을 할 때 가정법원이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입양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가정법원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가정법원이 복리를 위해서 뭐 상황이라든지 양육 능력이라든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입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문제예요. 과연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할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거, 요거 가정법원이 요거를 안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요게 법에는 규정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1심에서는 지금 이 가족 질서, 지금 족보 꼬인다 얘기했죠. 가족 질서에 따라서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2심하고 조금 대법원에서는 달리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어떤 분이 속보 박지훈 변호사 오윤성 교수 입양 막 지금 영광이죠. 예. 아들 하실래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또 한 번 아니요. 다시 생기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예. 아니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 하세요. 아니 저는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원준 교수님. 네.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예, 법이 불허하고 있어서.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지난 2011년인가에 네. 이 약간 비슷한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외손녀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일반이냐 입양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 신청인데 이걸 허락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을 하면 이제 원래 부모, 원래 친부모들과의 신분 관계는 단절이 되고 입양을 한 쪽에 그 신분 관계만 남습니다. 엄마 아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일반 입양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저기도 엄마 아빠고 입양을 한쪽도 엄마 아빠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 신분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친양자 입양은. 그래서 이거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을 하면 말 그대로 엄마가 하루아침에 바로 누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이자 누나가 아니라 그냥 누나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여러 가지 더 큰 혼란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허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법원이 조금 전에 결과를 내놨는데 조부모의 손주 입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들 부부가 외손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양부모, 자녀, 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달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 네. 뭐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결론 제대로 났다고 생각을 해요. 오. 아까 일반적으로는 아까 오윤성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러니까 신분 관계가 막 복잡하게 꼬여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입양이 자의 복리에 더 해를 끼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런 특수한 케이스, 그러니까 실제 친부모는
거의 뭐 조부모와 연락도 하지 않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로 불러왔고 예. 그리고 학교 가서 소위 뭐 부모 없는 아이라는 취급받는 것도 실제로 입양을 통해서 조부, 조모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돼버리면 예. 그러면 그 문제에서도 아이가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분 관계가 꼬인다는 것만 가지고 이 아이가 장차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용인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법원이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판단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예. 듭니다. 박지윤 네. 변호사님이 어지간해서는 내 발언권을 달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손을 드셨어요. 저는 합의체 판결이고 한 3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제 입양이 가능한 걸로 됐는데 오영성 지금 교수님 얘기가 또 그대로 나와요. 이 다수 의견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한테 정보는 제대로 제공을 해야 된다. 네가 아들은 아니다. 우리한테 손자다. 그 아이한테 또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해복리상 지금 꼭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쏠릴 필요는 없다. 다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나와요. 친생 부모가 진짜 또 한다 그러면 또 그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아직도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찬반 양론이 크게 갈리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1년 12월 30일) 새해를 앞두고 경기도 포천의 여우 계곡 근처 능선을 타던 등산객의 눈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70m 높이 절벽 아래 심하게 파손된 녹색 자동차가 뒹굴고 있고 그 옆엔 백골 시신 2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주는 10달 전 일가족 동반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40대 이모 씨였습니다. 그는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남아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죄를 짓고 갑니다. 백골은 13살, 10살 된 여자아이, 그러니까 이 씨의 2딸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수일간 주위를 수색했지만 막상 부부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으로 수사망을 확대한 경찰은 2년 뒤에서야 이들의 행적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서는 포천 자매 살해 사건을 다룹니다. 자, 당시 이 사건이 2년 넘게 미제로 남겨져 있었는데 새해를 이틀 앞두고 한 등산객이 산 깊은 곳까지 갔다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차 상태 사진이 실려 있는데 자,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상당히 심각하게 파손이 돼 있었어요. 네, 여기 경기도 포천의 이동 쪽에 있는 여우고개라는 곳인데 서울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또 깊은 산중입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게 예전에 대우 누비라라는 차입니다. 예. 좀 오래된 차인데요. 저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렇게 녹색이고 또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나고서야 발견이 됐습니다. 주변에 휠이나 이런 자동차 부품이 떨어져 있어서 또 차가 많이 상해서 사람이 당연히 다쳤을 거라고 추정하고 자세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백골 시신 2구가 각각 떨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으면 시신이 백골이 됐을까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은 시신의 부패 과정이 뭐 최초에는 뭐 우리가 밀라파라고 하고 시라파로 표현합니다. 예. 이게 부패가 바로 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 뼈가 되는 이제 백골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온도나 이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따뜻한 지방에서는 빨리 백골화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아주 추운 곳, 뭐 예컨대 북극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몇천 년대 전에 시신들이 그대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라 비슷하게.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 다르고 빨리 된다면 열대 지방이면 3주 내에도 이 백골화가 가능하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차 번호판을 통해서 차주를 확인했다고요. 네,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고향에 사는 이모 씨 소유 차량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이 씨 주소로 찾아가 봤겠죠. 찾아갔더니 이 씨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의 가족이 10달 전에 사라져서 실종 신고도 했고 또 동생이 유서까지 써놨다. 그래서 유서를 확인해 보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세요.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남아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죄를 짓고 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씨의 부인 정 씨 역시 아이들을 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유서까지 남겼습니다. 결국 일가족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건 하면서 많이들 알아보시네요. 자, 그런데 이 백골 시신 도대체 누구였던 겁니까? 일단 근데 2구밖에 안 돼요. 그럼 4명이면 4구가 돼야 되는데 4인 가족에서 그렇죠. 예. 2구만 됐는데 이 경찰이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자동차 근처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그 유서에 보면 우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다른 곳에 가서 세상을 떠나겠다, 호수 근처에 가서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2구만 발견됐고 부모의 아마 이 시체는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좀 추적을 해보니까 그 무렵에 이 병원에서 의정부 병원에서 한 부부가 동상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발견했고 그 사람을 추적을 살인과 사체유기 등으로 공개 수배했고 2년 뒤인 2013년 4월 10일 날 부산의 한 농장에서 어떤 사람이 신고로 2사람을 체포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수님, 결국 이제 부모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부모들은 살아나고 아이들만 죽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진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무슨 명분이 있더라도 저는 이런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상 그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죽음에 대한 결정권이 아이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하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그런 그 사건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를 살해하고 난 뒤에 자기들은 결국 죽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두려운 것이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특히 서양권보다는 동양권 같은 데는 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다.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남아서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을 염려했다. 이 얘기가 아주 그냥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사한 그 사건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이전에 충남 지역에서 말이죠. 아들의 성적이 잘못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딸까지 포함해서 4명이 다 죽자. 아휴. 그렇게 했는데 딸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살겠다. 예. 나왔어요. 예. 그리고 3명이 자살을 했고 그걸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기들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가 된 건데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결정권들을 줘야지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권도 주지 않고 나중에 천덕꾸러기가 될까 봐 나는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만 더 전해드리면 차가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이들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자, 백 기자. 이 부부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후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법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생활고가 있었고 또 빚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는 당시에 학습지 판매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판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또 회사에서 징계도 받게 되고 빚이 한 1억 3천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가족이 이 남성의 이 아버지의 누나의 집에 이제 계속 얹혀 살았었는데 여기도 월세가 밀려서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무려 몇 번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2011년 2월에 한 민박집을 빌려서 일단 아이들을 재우고 미리 사둔 번개탄을 피웠는데 아이가 깨어나면서 실패를 하고 이런 식의 시도를 몇 번 하게 됩니다. 그 후에 2사람이 직접 아이들을 해치고 절벽으로 자동차를 몰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차가 벼랑 끝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부부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한 3차례 이상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제 살기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살았으면 아이들 시신이라도 제대로 수습하고 가야지. 부모라면. 저는 지금 이 사건 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은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합의해서 자녀들과 극단적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살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뭐 가족 모두 함께 뭐 극단적 선택 시도 이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누가 선택합니까? 아이들의 목숨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빚이 많아서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아이들 빚 대물림 안 되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은 살아남았잖아요. 예. 본인들은 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몇 번 시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또 차마 자기들 목숨 끊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예. 저는 왜 이들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는지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면 배심원들이 선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징역 10년씩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 엄마라는 사람이 말이죠. 경찰 수사팀에 나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걸 주변에 알리고 채찍질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좀 이 기사 읽고 진짜 화나더라고요. 예? 글쎄요, 잘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열심히 살겠답니다. 예,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살해를 할 때는 두 사람이 다 어떤 그 극단적인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극단적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극단적인 게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고 지금 이제 그때는 옳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끝까지 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코멘트 자체가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만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 반장.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좀 특별합니다. 제게 오프라인으로 꾹꾹 눌러 쓴 정성스러운 편지를 보내주신 이지혜님입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예.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일상의 유일한 기쁨이 사건 반장이라면 믿어지실까요? 오후 3시만 되면 당장 엄마부터 JTBC 틀어 하면서 모녀가 TV 앞에서 그 시간을 의리로 지킨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혜님이 편지뿐만 아니라 간단한 먹거리까지 보내주셨는데 변호사님들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김영란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저희 팀에 소소한 선물을 보내주신 가족 여러분들이 여럿 계셨는데 잠깐 이것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제가 들고 있는 이 미니언 볼펜도 예전에 어떤 분이 또 선물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소개해드리기가 좀 염치가 없었던 것이 다른 분들도 보내주세요 하는 것처럼 또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서 보내주셨던 분들께도 이 시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여기서 또 무슨 난장이 벌어질까요? 네, 왼쪽에서 남성이 들어오고 있죠. 런던의 한 카페입니다. 한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진열대를 흔듭니다. 냉장고 쪽으로 가서 발로 차고 진열돼 있던 음료수를 모두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갑작스러운 난동에 깜짝 놀란 손님들, 남성 주변으로 몰려드는데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까지 던지면서 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지금? 저 남성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있는 우체국에서부터 난동을 부리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화가 잔뜩 나 있었다고 하는데 저 테이블까지 던지며 소란을 피우자 손님 중 한 명이 남성을 바깥으로 밀쳐내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결국 카페 밖으로 쫓겨난 거죠. 네. 카페 직원들은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너무 황당하겠죠. 네. 카페 주인은 SNS를 통해 당시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깬 유리창을 새로 교체하는데 2,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350만 원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남성을 아직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진짜 동서를 막론하고
지금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느 저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약간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사건들을 분석을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하다 뭐 보면 땡땡땡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좀 할당들이 있어요. 아. 예, 일정한 저것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고 뭐 서양이건 동양이건 다 똑같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학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아, 이건 또 뭐가 튀어나올까요? 네, 한 식료품점 주차장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두 남성이 식료품점에서 나와서 주차장 쪽으로 달려 나오고 있는데 뒤쪽에서 앞쪽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이 앞서 달려가던 남성을 오. 덮친 뒤에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한 남성. 옷 호주머니를 뒤져서 뭔가를 꺼내더니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남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쇼핑객들도 주차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싸움을 말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왜 안 말려, 왜? 예, 앞서 달려가다가 저 흑인 남성에게 붙잡힌 남성이 절도범이었습니다. 아. 식료품점 안에서 80대 여성의 지갑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여성이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라고 외치자 이 소리를 들은 한 흑인 남성이 절도범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겁니다. 흑인 남성은 절도범을 순식간에 제 앞에서 붙잡았고 저 80대 여성의 지갑을 되찾아줬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절도범을 잡은 남성 플레슬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Ran right past me, and then I turned around and I chased him down, got him. He got to his car and everything, but I grabbed him, held him to the floor, got him down, did what I had to do until the police arrived. Then 아니, 진짜 약간 랩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말씀하시는데. 네, 아무튼. 프레슬리 씨의 도움으로 붙잡힌 절도범은 결국 강도 및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자, 근데 저 여성분, 저 사람이구만요.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성. 당시에 지갑 안에는 7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프레슬리 씨가 절도범을 곧바로 쫓아가지 않았다면 그대로 도둑 맞았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여성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 stole my purse out of the cart. They told him he better apologize to me. And he said he was sorry. I feel angry. I feel that he picked me because I was a senior citizen. 네, 지역 당국도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프레슬리 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이 열린 자리에서 여성과 프레슬리 씨가 만났는데 여성은 프레슬리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프레슬리 씨는 사람들, 특히 나이 든 여성을 돕는 거를 좋아한다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낼 거라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같으면 저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두렵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 지금은 얼굴로 봐서는 좀 늙어 보이거든요. 지금 강도라고 보이는 절도범이. 근데 무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 지금 똑같이 얘기하지만 암만 흑인 막 힘 좋게 보여도 혹시나 다른 어떤 또 강도 아닌 다른 또 생명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아직까지 신고. 드네요. 예. 박 변호사님은 신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렇게 만약에 폭행을 하게 되면 저 사람 처벌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표창받는 게 아니라 예.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우리나라 법에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죠? 네, 쓰레기장 같죠? 근데 영국의 어느 가정집입니다. 집 밖에서부터 쓰레기가 곳곳에 널린 걸 보니까 좀 불안한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상대로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바닥에는 페트병, 알루미늄 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요. 방 곳곳에 각종 쓰레기, 고양이 배설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게 집이라네요. 약간 저장 강박증 뭐 이런 건가요? 근데요, 집이 이렇게 쓰레기로 뒤덮인 걸 발견한 건 이 집 주인 데니 허논 씨였습니다. 허논 씨는 이 집에서 18년간 살았던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열쇠를 돌려주는 것을 꺼려하자 이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집 문을 열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악취와 함께 쓰레기산이 눈앞에 펼쳐졌고요. 화장실 변기도 막혀 오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대체 이런 상태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거 치우려면 말이죠. 업체 네. 불러야 됩니다. 저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이 집주인 허논 씨가 5일간 삽으로 쓰레기 더미를 치웠다고 하고요.
아, 본인이 직접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예. 크리스마스 전까지 어떻게든 집을 정리해서 이 집을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헌원 씨는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집 내부를 교체하는 데만 2천만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원 씨는 세입자가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기를 바라며 세입자를 경찰과 의회에 신고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어쩜 좋아요, 진짜 저런 거. 깜짝 너무 더러운데요. 이야, 이거 말이 됩니까? 별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근데 너무 더러워서 막 말하고 싶진 않아요. 예. 저건 치우는 비용, 저거 치우고 나서 집을 언색트하는 비용은 전부 다 저 세입자가 법적으로도 부담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제가 저 집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치워도. 정말 깨끗하게 치우고 완전히 환골탈퇴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영국의 한 지하철역 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흑인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흑인 남성이 남성을 밀치자 남성이 힘없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자, 지하철 안까지 굴러간 남성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지만 중심을 잃고 네네, 또 넘어집니다. 아유, 저 양반 술 마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 남성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아예 몸을 가누질 못하고 있는데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난 뒤에는 아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바닥에 드러눠 버리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잠시 후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네, 정신을 차린 남성이 갑자기 점프를 하더니 그대로 세상에 지하철과 이런. 승강장 사이로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의 한 장면 같은데요. 지하철과 승강장 안 틈에 남성의 다리가 껴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저랬을까? 네, 영무원이 남성을 붙잡고 끌어올리자 남성이 저 틈에서 아이고야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네, 이 33살인 남성은 지하철역 안에서 승객을 폭행하고 또 술에 취해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남성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 남성 딱 봐도 만취 상태였던 것 같은데 전날 있었던 일을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네요. 내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럴걸요? 그렇죠? 내 온몸이 막 쑤시고 끼어있고 자꾸 갑자기 또 거의 또 돈을 내라고 그러고 벌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캄캄한 밤 어느 가정집 마당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어슬렁거리며 마당 앞으로 기어오고 있는 건 곰입니다. 네, 지금 한 마리가 아니고 지금 어미곰과 새끼곰 3마리가 함께 오고 있는데요. 새끼곰 한 마리가 갑자기 마당에 놓여있던 눈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사람을 잡고 좀처럼 놔주지 않고 있는 새끼곰. 씨름하듯이 눈사람을 넘어뜨려서 바닥에 눕힙니다. 그 뒤로 곰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저렇게 눈사람과 한바탕 씨름을 한 뒤 그대로 눕혀놓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쩌다 곰 가족이 저렇게 집 앞마당까지 왔을까요? CCTV 영상을 확인한 집주인은 어미곰과 새끼곰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집 앞마당을 돌아다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2월이 되면 마당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는 집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먹이를 찾아 주택가로 내려온 야생곰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망가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해서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동물 호주로 가보시죠. 네, 지난해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까치 몰리와 스타포드셔 불테리어 패기입니다. 지난해 패기가 어미에게 버려진 채 죽어가는 새끼 까치를 발견하면서 이들의 동거가 시작됐었는데요. 까치 몰리와 패기가 항상 붙어 지내자 견주 줄리엣 웰스 씨가 이들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고 까치와 개의 기상천외한 우정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둘 무리에 새로운 구성원이 등장했습니다. 누구요? 패기가 낳은 15개월 된 강아지 루비입니다. 까치 몰리는 이전까지 패기랑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샌가 강아지 루비와도 잘 지내게 되면서 최근에는 셋이 어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까치 근데 왜 자기 그 터전으로 안 돌아가요? 왜? 네, 주인 웰스 씨가 문과 창문을 열어놔도 까치 몰리가 야생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듯 아직까지 집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저렇게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몰리와 패기가 함께 지낸 지 8개월이 됐을 때쯤 몰리가 패기를 따라서 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쩜 좋아. 지금 몰리가 짖는 소리 들리세요? 까치가
강아지 소리를 내는 건데요. 와, 이거 진짜 충격이다, 이거. 대박이다. 몰리가 대박. 짧게 와. 멍멍 소리를 내기도 하고 개들이 어쩜 길게 좋아하고. 짖는 것처럼 하울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인 웰스 씨는 처음엔 패기가 짖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까치 몰리가 패기처럼 짖고 있었다면서 몰리가 매일 몇 번씩 짖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 까치 몰리가 패기를 따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을 뛰어넘는 개와 까치의 유대감 정말 놀랍습니다. 까치가 개소리를 냈습니다. 개까치. 예, 개까치. 개까치.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죠.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입속 세균,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다? 확인해봐. 리스테린. 칫솔지구에도 남아있는 입속 세균. 리스테린으로 99.9% 올킬. 세균 없이 더 건강하게. 보여줄게 확실한 차이.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 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면서 미접종자에게 커피를 무료로 준다는 카페가 화제입니다. 이른바 이 백신 안 맞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얘기겠죠. 이 찬반 양론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죠. 빨리 건너와 주십시오.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